이별은 어떤 모양이든 가슴 아프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별한 대상과의 추억이 크면 클수록 이별의 아픔은 오래가기 마련이죠. 저는 이제 갓 20대 후반에 접어든 한 구독자입니다. 어리다면 어린 이런 나이에 이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 조금 의아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20살에 홀로 저를 키운 아버지와 이별한 경험이 있습니다. 몸의 일부가 떨어져 나가는 듯한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죠. 아버지는 어머니 없이 홀로 저를 키우셨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거나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다는 등의 이유가 아니었어요. 저에게는 어머니라는 존재 자체가 없었습니다. 중학생이 되어서야 알게 된 사실이지만 어머니는 아버지와 연애하던 중에 저를 가지셨고 아버지와 이별한 후에야 제 존재를 아셨다고 합니다. 돌봐줄 가족이 없었던 어머니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못한 채 홀로 저를 낳으셨고 어느 순간부터 저를 감당할 수 없게 되자 저를 아버지에게 데려다주고 떠나셨다고 하죠. 갓난아이일 때 아버지에게 맡겨진 거라 저에게는 어머니에 대한 기억이 전무합니다. 그래서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은 딱히 없었어요. 하지만 초등학교에 입학한 후부터는 어머니가 있는 친구들이 조금씩 부러워지더라고요. 특히 목욕탕에서 친구를 만날 때면 부러운 마음이 더욱 커졌습니다. 저는 6살 이후로부터 항상 혼자 목욕탕에 들어갔었거든요. 엄마의 손을 잡고 목욕탕에 와 까르륵거리며 때를 미는 친구들을 볼 때면 마음 한구석에서 부러운 마음이 샘솟곤 했습니다. 아버지는 이런 저의 마음을 귀신같이 알아차리는 분이셨어요. 제가 어머니의 부재로 인해 마음이 좋지 않을 때면 아버지는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딸, 엄마가 없어서 못하는 거에 집중하지 말고 아빠만 있어서 할 수 있는 거에 집중해보자. 아버지의 말은 이해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말로 안 되면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분이셨죠. 따라와봐. 저는 아버지의 손에 이끌려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놀이터로 향했습니다. 집에서 물 한 컵을 떠서 나온 아버지는 자, 봐봐. 라고 말씀하시며 놀이터 구석의 모래에 물을 부으셨습니다. 모래는 금방 걸쭉해졌고 점점 진흙 같은 촉감을 띠기 시작했어요. 아버지는 저를 보며 씩 웃으시더니 진흙처럼 변한 모래를 주무르기 시작하셨습니다. 아빠 어릴 때는 다 이렇게 놀았었어. 저는 어느 순간부터 아버지와 함께 진흙을 이리저리 주무르며 이런저런 모양의 것들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공룡을 만들기도 하고 집을 만들기도 했죠. 그렇게 어머니가 없어서 생긴 속상한 마음은 까맣게 잊은 채 아버지와 놀고 있는데 동네 아이들이 슬금슬금 곁으로 다가오더군요. 저와 아버지가 노는 방식이 재미있어 보인 듯 했습니다. 아이들은 와, 재밌겠다 라고 말하며 슬쩍 놀이에 끼려고 했어요. 저는 옆으로 비키며 아이들이 앉을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었죠. 그런데 그때 멀리서 동네 아이의 어머니가 소리치는 게 들렸습니다. 야, 최철수! 너 또 모래장난 하기만 해! 너 지금 입은 옷 더러워지면 당장 입을 옷이 없어! 어머니의 불호령을 들은 동네 아이 철수는 결국 시무룩한 표정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터덜터덜 돌아가는 철수의 뒷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빠는 옷 더러워지는 거 신경 안 쓰는데, 그치? 옷 없으면 아빠 옷이라도 잘라서 만들어주지 뭐. 지금 생각해보면 당시 아버지의 말은 억지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아버지의 말이 괜히 통쾌하게 느껴졌어요. 그 아빠의 그 딸이었죠. 아빠만 있어서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일은 계속됐습니다. 아버지와 저에게는 특별하면서도 일상적인 루틴이 있었어요. 바로 저녁 식사 후에 꼭 동네 산책을 나가는 것이었죠. 당시 아버지와 제가 살던 동네는 산책로가 잘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 가족 외에도 산책을 나오는 가족들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게다가 날씨가 더워지면 더 많은 가족들이 집 밖으로 산책을 나왔죠. 그날은 약간 후덥지근한 날씨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저와 아버지는 한 손으로 부름배를 두드리고 한 손에는 아이스크림을 들고 있었어요. 역시 밥 먹은 다음엔 아이스크림이지. 철없이 웃는 아버지는 아이스크림을 정말 좋아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아버지에게 말했어요. 근데 내 친구들은 아이스크림 잘 못 먹는데. 왜? 이 썩는다고 엄마들이 못 먹게 한대.
아버지는 또다시 껄껄 웃으셨습니다. 양치 잘하면 괜찮아. 우리 딸 아이스크림 먹었으니까 자기 전에 꼭 양치질 해야 해. 알겠지? 저는 제보를 잡아당기는 아버지를 향해 억울하다는 듯이 소리쳤어요. 아빠는 내가 무슨 앤 줄 알아? 당시 저의 나이는 초등학교 저학년이었어요. 아버지는 또다시 껄껄 웃으며 제 머리를 헝클이셨습니다. 그래, 그래. 우리 딸 다 컸네. 다 컸어. 몇 밤 자면 시집간다고 하겠다. 아버지와 저의 산책은 보통 이런 식이었어요. 아버지가 저를 놀리고 저는 화를 내는 시기였죠. 그렇게 여느 때와 다름없이 티격태격거리며 산책을 하는데 갑자기 투둑거리는 소리와 함께 하늘에서 빗방울이 하나둘씩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마에 묻은 물방울을 닦아냈죠. 그런데 물방울을 닦아내는 건 별 의미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떨어진 물방울을 닦아내는 게 의미가 없을 정도로 비가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기 때문이었어요. 예고 없었던 빗줄기에 산책 중이던 모든 이웃들은 일제히 비를 피해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도 아버지의 손을 잡고 집 쪽으로 달려갔어요. 그렇게 숨을 몰아쉬며 집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는 잠시 앉지도 않고 집안 구석에서 우비 2개를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뭐야? 우비는 왜 들고 나와, 아빠? 너 비 맞으면서 놀아본 적 없지? 저는 떨떠름한 마음으로 우비를 받아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제 몸보다 훨씬 큰 우비를 제게 입히시고는 곧바로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비를 피해 몸을 숨긴 상황에 되려 비를 맞으며 산책한다는 사실은 어린 저에게 꽤나 감성적으로 다가왔어요. 신발이 젖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물 웅덩이를 밟고 비에 젖은 나뭇가지를 흔들던 그 시간은 아버지와 함께했던 수많은 시간 중에서 가장 즐거웠던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저는 이런 아버지의 노력 덕분에 어머니의 부재 속에서도 별다른 문제 없이 사춘기를 잘 보낼 수 있었어요. 고등학교까지 무사히 보낸 저는 성인이 되어 대학교에 입학했고 아버지는 명문대에 입학한 저를 정말 대견스러워 하셨습니다. 저는 서울로 대학을 진학한 후에도 매주 주말이면 집으로 내려와 아버지를 뵀습니다. 20년 동안 함께했던 제가 집에서 빠져나가자 아버지가 눈에 띄게 외로워하시는 게 보였거든요. 주말이면 친구들과 서울 나들이도 하고 싶은 마음이 있긴 했지만 다른 가족 없이 홀로 계신 아버지를 혼자 두는 것만큼 마음 불편한 일은 없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보는 아버지의 모습은 좋아 보였어요. 아빠는 딸내미 서울 보내놓고 얼굴이 더 좋아진다? 라는 농담에 아유, 잔소리하는 딸 없으니까 살 것 같아 라고 대답할 정도였죠. 그래서였을까요? 저는 아버지가 영원히 제 곁에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었나 봅니다. 대학교 1학년 첫 중간고사. 저는 믿기지 않는 성적을 받아들고 좌절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는 최선을 다했으면 된 거야. 너가 열심히 했다는 건 누구보다 아빠가 잘 알아. 라고 위로해 주셨지만 사실 그 위로는 저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그때부터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매주 아버지를 뵈러 가는 것도 2주에 한 번, 3주에 한 번으로 줄이고 도서관에서 살다시피 했죠. 다음 시험에서는 무조건 상위권에 들겠다는 다짐으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1학년 1학기 기말고사의 마지막 시험을 보고 나온 날 제 마음은 어느 때보다 평화로웠습니다. 시험을 잘 봤다는 확신에서 오는 평화로움이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은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시험을 잘 봤으니 이번 주에는 꼭 집에 가겠다는 연락을 하기 위해 핸드폰을 켠 순간 아버지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곧바로 전화를 받았죠. 아빠! 안 그래도 연락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알고 전화했어? 나 시험 진짜 잘 봤다. 이번 주에 꼭... 저는 말을 마무리 짓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버지의 핸드폰으로 전화를 건 사람이 아버지가 아니었기 때문이었죠. 아버지의 핸드폰으로 전화를 건 사람은 머뭇거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지혁 씨 따님분 되시나요? 얼굴조차 본 적 없는 사람의 목소리는 제 마음을 굉장히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네, 저희 아버지가 유지혁이신데요. 무슨 일이시죠? 수화기 건너편에 있는 얼굴 모를 사람이 뱉은 말을 들은 저의 반응이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말을 곱씹으며 택시를 잡아탔다는 사실 외에는
그 무엇도 기억나지 않아요. 유지혁 씨가 심장마비로 사망하셨습니다. 지금 바로 병원으로 와주세요. 평소처럼 출근을 한 아버지는 수십 년 동안 일했던 직장에서 가족 같은 직원들과 점심 식사를 하시다 갑작스러운 심장마비 증세를 보이셨다고 합니다. 심장마비 증상에 놀란 직원들에 의해 병원에 곧바로 이송되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숨이 끊어졌다고 했죠. 이 모든 말을 이해하는데도 아주 오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저에게는 아버지의 죽음을 받아들일 만한 시간이 없었어요. 당장 이번 주에 아버지를 만나러 갈 생각에 들떠 있었는데 아버지는 영원히 내 곁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갑작스러운 이별이라니 이것이 현실일 리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잔인하게도 아버지와의 이별은 현실이었고 저는 잔인한 현실 속에서 겨우 아버지의 장례를 치를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오랫동안 한 직장에서 일하셨던 직원분들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절대 불가능했을 일이었어요. 아버지의 장례 후 제가 가장 먼저 한 것은 휴학이었습니다. 자의로 한 것도 아니었어요. 아버지의 장례에 참석하셔서 제 상태를 목격하신 지도 교수님이 먼저 휴학을 제안하셨고 휴학 처리를 도와주셨죠. 지금 돌이켜보면 참 많은 도움의 손길이 있었네요. 하지만 당시에 저는 그런 도움의 손길에 감사할 만큼의 여유가 없었습니다. 갑작스러웠던 아버지와의 이별은 저를 폐인으로 만들기 충분했고 결국 저는 술에 의존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를 염려해 주셨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생각해서라도 정신 차리고 일상을 되찾아야 한다고 조언해 주셨지만 제 귀에는 그런 말이 전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제정신을 못 차리고 폐인처럼 살았던 것 같네요. 제대로 된 음식물 섭취도 없이 매일매일 술에 의존해서 살던 저는 점차 음식물을 넘기는 행위 자체도 힘들어하게 되었고 스스로도 건강에 이상이 생겼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태도를 개선해야겠다고 생각한 적은 없었어요. 부끄럽게도 이대로 아빠 곁으로 가면 좋겠다는 생각만 할 뿐이었죠. 저는 평상시와 다름없이 편의점에서 술을 사들고 집으로 돌아오던 중 극심한 보통을 느끼며 구토를 했고 그대로 정신을 잃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는 병원 응급실이었죠. 담당 의사는 저에게 정밀 검사를 권했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끈질겼어요. 제가 검사를 받기 전까지는 절대 보내주지 않을 것 같았죠. 저는 결국 의사의 성화에 못 이겨 정밀 검사를 받게 되었고 제가 갑상선암 초기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복통과 구토는 오랫동안 지속된 음주 때문이었어요. 의사는 저에게 초기에 발견해서 정말 다행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술 끊고 치료받으세요. 그러면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죠. 역시 저는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치료를 권하는 의사에게 몸이 건조한 표정과 말투로 검사 받으라고 해서 받았으니까 이제 집에 가도 됩니까? 라고 말한 뒤 그대로 일어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올 때 제 마음은 편했어요. 아빠 곁으로 가고 싶다고 매일 울면서 기도했더니 하늘이 기도를 들어준 건가? 이제 드디어 아빠를 만날 수 있겠구나. 보고 싶다, 우리 아빠. 그리고 저는 다짐했습니다. 암 치료를 위한 그 어떤 치료도 받지 않겠다고요. 이상할 정도로 처연해진 마음으로 집에 돌아오니 그제야 엉망이 된 집이 보였습니다. 저는 하나둘 엉망이 된 집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나도 이제 죽고 없으면 이 집을 관리할 사람이 없을 텐데 죽기 전에 미리 집을 정리해 놔야겠다 라는 생각이었죠. 한참 동안 집을 정리하고 어질러진 물건을 정리하다 보니 아버지와 함께 찍었던 사진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려 1년이 넘게 굳게 닫혀 있었던 아버지의 방문을 바라보았습니다. 조심스럽게 방문 앞으로 다가간 저는 슬며시 문고리를 잡아 돌렸어요. 아버지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후 저는 단 한 번도 아버지의 방을 들어가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방을 정리하는 건 아버지의 흔적을 정리한다는 건데 저는 아버지의 흔적을 정리할 자신이 없었거든요. 이제 다 끝난 마당에 뭐 어때? 내 물건도 다 정리할 텐데 아빠 물건도 다 정리해둬야지. 초연해진 마음에 저는 이런 생각으로 아버지의 방문을 열었습니다. 방문을 연 뒤
저는 왈칵 쏟아지는 눈물을 애써 참아야 했습니다. 아버지의 방은 아버지가 생전에 쓰던 모습 그대로였어요. 칼각으로 정리된 이부자리, 모든 물건들이 제자리에 위치해 있는 아버지의 책상. 딸, 썼던 물건은 있던 자리에 두라고 아빠가 몇 번 말했어. 너는 아빠가 본을 보여줘도 그러냐? 썼던 물건은 제자리에 두기를 강조하셨던 아버지의 정감 넘치는 잔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듯 했습니다. 저는 결국 참아왔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아버지의 침대 머리맡에 앉아 한참을 울고 나니 조금은 마음이 후련해지더군요. 저는 여전히 흐르는 눈물을 연신 닦아내며 아버지의 책상 의자에 앉았습니다. 아버지의 책상 서랍은 마찬가지로 깔끔했어요. 저는 박스 하나에 아버지의 개인적인 물품들을 하나 둘 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저런 물건들을 담기 시작하는데 책상 서랍에 작은 홈이 파여 있더군요. 애매하게 틀어져 있는 홈이 이상해서 홈을 건드려 보니 딸깍 하는 소리와 함께 오래된 수첩 하나가 나왔습니다. 수첩 겉면에는 제가 태어난 해가 적혀 있었어요. 예상하셨겠지만 수첩의 정체는 육아일기였습니다. 찾아보면 예쁜 육아 수첩도 많을 텐데 투박한 검정 수첩이라니. 아버지답다는 생각을 하며 저는 수첩을 펼쳤어요. 수첩을 펼칠 때까지만 해도 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그 수첩이 저를 살아가게 할 원동력이 되어줄 것임을 말이죠. 수첩의 첫 장에는 어머니가 저를 데리고 아버지에게 찾아갔을 때의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아버지에게 이미 들었던 내용이라 그리 놀랍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 부분은 조금 의아했습니다. 아이가 생겼던 줄 알았더라면 미연이를 어떻게든 붙잡았을 텐데 내 용기 없는 태도가 선영에게서 엄마를 뺏어간 것만 같다. 저는 뒷내용을 읽고 나서야 이 말의 의미를 알 수 있었어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헤어진 이유는 어머니에게 다른 남자가 생겨서였습니다. 다른 사람이 좋아졌으니 이만 헤어져 달라는 어머니의 바람이 있었고 아버지는 그런 어머니를 차마 붙잡을 수 없었던 것이죠. 아버지는 헤어져 달라는 어머니를 붙잡지 않았던 것을 후회하고 있으셨어요. 그때 아버지가 한 번이라도 용기 내서 어머니를 붙잡았더라면 어머니가 아버지 곁에서 저를 낳아 함께 저를 기를 수도 있었던 것이니까요. 저는 계속해서 수첩을 넘겼습니다. 수첩 중간중간에는 저도 기억하는 내용들이 있었어요. 함께 모래장난을 하며 놀았던 기억, 처음으로 바다를 보러 갔던 기억, 비 오는 날 우비를 쓰고 밖에서 놀았던 기억 등이 담겨 있었죠. 수첩에는 홀로 딸을 키워야 했던 아버지의 힘들었던 시간이 고스란히 녹아있기도 했습니다. 선영이가 엄마의 부재를 느끼는 것 같다. 아빠로서 내가 뭘 해줄 수 있을까? 선영이가 행복한 어른으로 자라는 것, 내가 원하는 건 그것뿐이다. 오늘 처음으로 선영이와 따로 목욕탕에 들어갔다. 그 어린애가 자기 몸만한 목욕바구니를 들고 나오는데 괜히 눈물이 났다. 나도 참 주책이지. 선영이한테 들킬까봐 얼른 눈물을 닦아냈다. 아버지의 육아수첩을 보는 내내 저는 아버지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에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릴 때는 몰랐던 아버지의 고뇌와 슬픔까지 오롯이 느껴져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군요. 그런데 그때 등장한 일기의 중반부 내용은 저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일기의 내용은 시작부터 충격적이었습니다. 선영이가 내 딸이 아니라고 한다. 저는 제 눈이 글자를 잘못 본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눈을 비비며 수첩에 적힌 내용을 다시 읽었죠. 하지만 연신 눈을 닦아봐도 수첩에 적힌 내용은 그대로였습니다. 선영이가 내 딸이 아니라고 한다? 저는 더듬거리며 수첩의 내용을 소리내어 읽기 시작했습니다. 미연이에게 연락이 왔었다. 이유도 없이 만나자고 하길래 선영이가 보고 싶어진 건가 싶어 가슴 졸이며 약속 장소로 나갔다. 그런데 민영이는 선영이의 안부를 한 번도 묻지 않았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는 소리가 터져 나왔지만 한편으로는 다행이었다. 엄마의 부재를 간신히 이겨낸 아이에게 갑작스러운 엄마의 등장은 상처가 될 테니까. 차라리 미연이가 선영이에게 관심이 없는 것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가벼운 안부를 묻던 미연이가 돌연 눈물을 흘리더니 자신이 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나에게 말했다. 이미 암이 상당히 진행되어서
생존율도 희박한 상태라고. 나는 엉엉 우는 미연이에게 해줄 말이 없었다. 그저 우는 미연이를 앞에 두고 미연이에게 휴지를 건네줄 뿐이었다. 그런데 그때 미연이가 이렇게 말했다. 너처럼 좋은 사람이 없다는 걸 그때 알았어야 했는데 너를 떠나서 다른 남자에게 간 과거가 너무 후회돼. 한순간도 후회를 안 한 적이 없어. 여전히 나는 미연이에게 해줄 말이 없었다. 미연이가 나를 버리고 선택한 남자에게 크게 대이고 모든 걸 잃었다는 것을 알고 있기는 했지만 나는 해줄 말이 없었다. 미연이는 아무 대답이 없는 내가 답답했나 보다. 결국 미연이는 죽는 그날까지 숨겼어야 했던 그 사실을 나에게 밝히고 말았다. 너는 화도 안 나? 차라리 내 꼴을 보고 조롱이라도 해. 나 버리고 딴 놈한테 가더니 꼴 좋다고 말이라도 하라고. 나는 이렇게 착한 너한테 남의 자식을 키우라고 줘버렸단 말이야. 나는 미연이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래서 물어봤다. 남의 자식을 키우라고 준 게 무슨 말이냐고. 미연이는 여전히 우는 얼굴로 이렇게 말했다. 내가 너한테 데려다 준 그 애 너 딸 아니야. 나 버린 그놈 딸이야. 나는 버럭 화를 냈다. 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짓을 저지른 거냐고. 미연이는 계속해서 울었다. 그놈이 나랑은 아이를 가질 생각이 없었다는데 그럼 어떡해. 애를 지우든 버리든 둘 중 하나를 해야 나를 만나주겠다는데 그럼 내가 어떡해. 미연이의 말을 들은 그때 내 머리를 채운 생각은 분노가 아닌 안도였다. 그리고 그 안도는 내가 우리 선영이를 만날 수 있었음에 대한 감사함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나는 더 이상 미연이를 앞에 두고 앉아있을 수 없었다. 미연이를 그대로 둔 채 어떻게 차를 몰았는지도 모르겠다. 운전하는 내내 내 마음속에서는 선영이가 내 딸이 아니라니 라는 생각과 미연이가 선영이를 포기하지 않아줘서 다행이다 는 생각이 충돌하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시간이 영겁의 시간과 같았고 집문을 여는 게 그렇게 무서웠던 적이 없었다. 그런데 집문을 열고 들어온 나를 마중 나온 선영이의 얼굴을 보자마자 내 마음속에 모든 근심과 걱정은 사라졌다. 그리고 단 한 가지의 생각만이 남았다. 나는 우리 딸의 아빠다. 이 일기를 쓰는 지금 이 순간 선영이는 자기 방에서 곤히 자고 있다. 나는 선영이가 언제까지고 단잠을 자길 바란다. 걱정도 근심도 없이 사랑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살길 바란다. 일기를 다 읽은 저는 두 가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에게 말도 안 되는 일을 저지른 친모에 대한 충격이었어요. 사람이 얼마나 이기적이면 이럴 수가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들었죠. 두 번째 충격은 가늠할 수조차 없는 아버지의 사랑의 깊이에서 비롯됐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대체 나는 아빠에게 어떤 존재였던 걸까? 자기를 버리고 다른 남자를 선택한 여자의 배신의 증거로 태어난 나를 딸로 받아주다니. 대체 아빠의 사랑은 얼마나 컸던 걸까? 그 순간 고개를 드니 눈앞에 거울이 놓여 있더군요. 그제야 추체한 몰골에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두 눈은 퀭하고 피골은 상접해 있고 몸은 깡말랐으며 머리카락과 피부에서 윤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죠. 순간 제 모습이 너무나 부끄러웠어요. 아빠가 나를 어떻게 키웠는데 라는 생각과 함께 아버지에게 너무나 죄송했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어요. 살아야겠다고 말이죠. 아버지에게 감사하다는 말과 죄송하다는 말, 그리고 잘 살아보겠다는 말까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많았지만 아버지는 이미 이 세상에 안 계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버지가 예전에 쓰시던 핸드폰 번호로 문자를 하나 남겼어요. 아버지에게 닿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아빠가 갑작스럽게 내 곁을 떠났던 날 사실 나는 삶을 포기했어. 그리고 그때는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아빠를 떠나보내고 폐인처럼 사는 내 인생을 부끄러워하지도 않았지. 그런데 오늘 아빠가 썼던 육아일기를 봤어. 아빠는 시련이 찾아왔을 때 시련에 맞서 싸웠던 사람이더라. 아빠는 단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었어. 그걸 너무 늦게 알아차려서 미안해. 아빠는 항상 나에게 문제를 극복하고 맞서 싸우는 방법을 알려줬는데 나는 아빠가 알려준 대로 살지 않고 쉽게 삶을 포기하려고 했어. 아빠, 그동안 나는 아빠에게 부끄러운 딸이었어. 하지만 이제는 부끄럽지 않은 딸이 되어보려고 해.
언젠가 아빠를 다시 만나게 된다면 그때는 나를 자랑스러운 우리 딸이라고 불러줘. 아, 그리고 아빠, 나 갑상선암 진단을 받았어. 아빠의 이 길을 보기 전만 해도 암으로 죽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 초기에 암을 발견한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나 이제 열심히 치료받을 거야. 치료받아서 건강해질 거고 건강해져서 아빠가 그토록 놀렸던 모태솔로 신세도 탈출할 거야. 기대해도 좋아. 그리고 아빠, 나를 아빠 딸로 사랑해줘서 고마워. 아빠는 정말 최고의 아빠야. 사랑해 아빠. 그리고 미안해. 몇 번이나 쓰고 지우기를 반복했던 문자를 보내고 나니 그제야 혹시 이 번호를 다른 사람이 쓰면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답장은 오지 않았어요. 아무도 아버지가 쓰던 번호를 이어 쓰지 않는 것 같았죠. 그래서 저는 이후로도 아버지의 생신, 저의 생일, 아버지의 기일 등의 날이 되면 아버지의 번호로 문자를 보내고는 했습니다. 치료를 받는 동안에는 더 자주 문자 메시지를 보냈던 것 같아요. 아빠, 오늘도 치료받고 왔어. 나이가 어려서 회복이 빠르고 경과가 좋다는데 이걸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겠더라. 그래서 아빠가 알려준 대로 그냥 웃었어.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겠으면 그냥 웃으라고 했었잖아. 나 잘했지? 사실 나 매일매일이 고통스럽고 힘들어. 하지만 그래도 웃으면서 버티고 있어. 아빠한테 자랑스러운 딸이 되려고. 오늘따라 더 보고 싶다, 아빠. 저는 그렇게 답이 오지 않는 문자를 보내고 또 보냈습니다. 안녕, 아빠. 오늘은 아빠가 회사에서 가장 친하게 지내셨던 박 부장 아저씨가 김치를 가져다 주셨어. 매번 잊지 않고 이렇게 챙겨주시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박 부장 아저씨한테 치료가 끝났다고 이야기하니까 너무 기뻐하시더라. 그래서 처음으로 박 부장 아저씨랑 긴 이야기를 나눴어. 아저씨가 나를 잊지 않고 찾아주시는 이유는 내가 불쌍해서가 아니라 아빠에 대한 고마움 때문이었더라. 아빠, 아빠는 내 생각보다 더 좋은 사람이었어. 그리고 아빠가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살폈던 그 일들이 지금의 나를 도와주고 살펴주고 있어. 나는 예전에도 지금도 아빠 덕분에 사네. 고마워, 아빠. 오늘도 정말 보고 싶다. 이 문자 메시지의 내용처럼 저는 참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받았습니다. 저를 끝까지 설득해서 정밀 검사를 받게 했던 의사 선생님부터 항상 저를 들여다보며 챙겨주셨던 박 부장 아저씨, 학교에서 한 학기밖에 보지 않았지만 항상 저를 관심 있게 살펴준 동기들과 교수님, 어릴 때부터 자주 만났던 옆집 아주머니까지 참 많은 분들이 저를 살아가게 해주셨어요. 그런 관심 속에서 암 완치 판정을 받은 저는 곧바로 학교에 복학했습니다. 주기적으로 병원에 가서 추적 검사를 받았는데 그 긴 시간 동안 암과 비슷한 것 하나도 발견된 적이 없었어요. 그렇게 학교를 무사히 졸업한 저는 졸업식 날에도 아버지의 번호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번에는 학사모를 쓴 제 사진과 함께였죠. 아빠, 나 졸업했어. 아빠 기일날에 문자 보내고 한동안 연락이 뜸했던 게 이것 때문이었어. 졸업 준비로 정신이 하나도 없었거든. 동기들보다 한참 늦게 졸업한 건데도 동기들이 다 찾아와서 졸업을 축하해줬어. 아, 내 담임 교수님은 나 졸업한다니까 우시더라. 아빠가 교수님을 만났으면 참 좋았을 텐데. 교수님은 내가 대학에 입학한 후로 항상 따뜻하고 좋은 분이셨어. 어쨌든 아빠, 나 이렇게 졸업도 무사히 했고, 이제 취업이라는 큰 산만 남았어.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버틸 수 있었던 건 수많은 사람들과 아빠의 사랑 덕분이었던 것 같아. 내가 과연 그 사랑에 보답할 수 있을까? 내가 아빠처럼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응원해줘. 오늘도 보고 싶다. 사랑해, 아빠. 역시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죠. 아버지는 이제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고, 아버지의 번호를 쓰고 있는 사람도 없었으니까요. 저는 이후로 취업 준비를 하다가 힘이 들 때면 늘 아버지의 번호로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늘은 학원 수업이 너무 졸렸다는 둥. 입맛이 없어서 5kg가 빠졌었는데 최근에 다시 입맛이 돌아서 10kg가 쪘다는 둥. 별의 별소리를 다 해댔죠. 그렇게 답이 오지 않는 아버지와의 문자를 이어가던 중 저는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제가 그토록 가고 싶어 했던 회사의 합격 통보를 받은 저는 서둘러 아버지의 번호로 문자를 보냈어요. 아빠, 나 회사 최종 합격했어.
내가 얼마나 간절했는지 아빠도 알지? 나 정말 눈물 날 정도로 기뻐. 아빠가 살아있었더라면 오늘은 소고기 파티를 했었을 텐데. 그게 너무 아쉽다. 그래도 너무 걱정하지 마. 아빠가 아니어도 나를 축하해줄 사람은 넘치고 넘치니까. 누구랑 가장 먼저 밥을 먹을지 고민해봤는데 역시 박 부장 아저씨 아줌마랑 제일 먼저 먹어야 할 것 같아. 지난번에 박 부장 아저씨랑 아줌마가 몸보신 시켜준다고 삼계탕을 한가득 끓여다 주셨거든. 소고기까지는 아니더라도 내가 맛있는 저녁 대접해 드릴게. 그리고 다음으로는 친구들을 만날 거야. 내가 친구들 중에서 제일 취업이 늦은 건 알지? 애들끼리 회사 얘기하면 항상 동떨어진 느낌이었는데 이제는 나도 말 섞을 수 있다. 아빠, 오늘은 근래 들어서 가장 행복한 날인 것 같아. 그래서인지 아빠가 더 보고 싶다. 보고 싶다, 우리 아빠. 그렇게 저는 많은 사람들의 축하 속에서 사회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런데 다들 아시겠지만 사회생활은 정말 쉽지 않았어요. 잘한 건 언급 한 번도 안 되고 못한 건 영원히 털릴 때까지 혼이 났죠. 사회의 쓴맛을 느끼며 지칠 때면 저는 항상 아버지의 번호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빠, 아빠도 이렇게 사회생활을 한 거야? 정말 어떻게 버텼어? 이런 생활을 10년, 20년, 어쩌면 30년을 해야 한다는 건데 내가 할 수 있을까? 회사를 다니면 월급은 없고 인성을 버리는 건가? 원래 그런 거야? 아빠, 나는 살면서 욕 한 번 안 해본 사람인데 회사를 다니면서 욕이 늘었어. 진짜 할 말은 많지만 이만 줄일게. 아빠, 첫월급 탔다. 이걸로 뭘 하면 좋을까? 일단 친구들한테 추천받은 적금을 하나 들려고 하는데 이럴 때 아빠의 조언을 들을 수 없다니 그게 정말 아쉽다. 이런 문자가 하나 두 개씩 쌓이는 동안 시간은 속절없이 흘렀고 저는 그 사이에 큰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회사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를 항상 힘들게 했던 상사에게 정말 잘했다는 칭찬을 받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괜히 눈물이 흐르더군요. 그래서 저는 또다시 핸드폰을 켜서 아버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빠, 나 오늘 처음으로 상사한테 칭찬받았어. 맨날 무섭게만 말하던 사람이 잘했다고 칭찬해주는데 다리에 힘이 풀리더라. 아빠, 내가 회사 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물어봤던 거 기억해? 나 처음엔 마냥 두렵고 떨렸었어. 그런데 지금은 잘해낼 수 있을 것만 같아. 나는 이제 너무너무 행복해. 아빠가 하늘나라로 간 이후에 페인처럼 살았던 그 시간이 생각도 나지 않을 정도로 행복해. 치료를 받으면서 받았던 고통도 흐릿할 정도로 행복해. 아빠, 나는 아빠가 나에게 보여준 멋진 세계에서 한 사람의 몫을 다하고 있어. 아빠는 내가 행복한 어른으로 자라길 바란다고 했었지. 그게 유일한 꿈이라고 했었지. 아빠는 아빠의 꿈을 이뤘어. 나는 아빠의 흔적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 행복해. 나를 행복한 어른으로 만들어줘서 고마워. 보고 싶다, 아빠. 저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 문자를 보냈고 집에 돌아오자마자 잠에 들었습니다. 화창한 토요일 주말 아침 개운한 기분으로 핸드폰 알람을 확인하는데 핸드폰에 우리 아빠라는 이름으로 문자가 온 게 보였습니다. 단 한 번도 답장이 온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제가 꿈을 꾸고 있는 줄로만 알았어요. 하지만 놀랍게도 답장이 온 것은 현실이었습니다. 현실이라는 것을 깨우치자마자 민망함이 몰려왔어요. 뭐야? 그럼 지금까지 아빠 번호를 쓰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던 거야? 아니지. 최근에 아빠가 쓰던 번호를 받은 사람일 수도 있잖아. 어제 지질이 공상 떨었는데 날 엄청 이상한 사람으로 봤겠지? 하지만 문제는 민망하면서 끝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더 이상 문자를 보내지 말라고 하면 어떡하지? 저는 번호의 주인이 더 이상 문자를 보내지 말라고 하는 게 두려웠어요. 아버지의 번호로 문자를 보내는 건 저에게 있어서 삶의 위안을 얻는 행위였거든요. 그렇게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답장을 열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제 걱정이 무색할 정도로 답장의 내용은 따스했어요. 딸, 부모로서 아빠로서 자식이 가장 자랑스러운 순간은 자식이 스스로를 행복한 사람이라고 여길 때야. 다시 만나면 자랑스러운 우리 딸이라고 불러달라고 했지. 딸, 아빠는 지금도 우리 딸이 자랑스러워. 스스로 행복을 찾고 행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 딸이 그 누구보다 귀하고 장해. 고생 많았어, 우리 딸. 아빠도 많이 보고 싶어. 그리고 아빠가 많이 사랑해.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답장을 차근차근 읽어갔습니다.
아버지가 보내준 답장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아버지의 번호를 이어받은 누군가가 호의를 베푼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자 한 통은 제 마음에 엄청난 위로를 안겨주었어요. 오래전 돌아가신 아버지와 대화하는 느낌이었죠.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과 아버지 대신 답장을 보내준 이름 모를 분에 대한 감사한 마음으로 한참 동안 울던 저는 겨우 마음을 추스르고 또다시 문자를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얼굴도 모르는 제 문자에 답장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문자에 제가 언제부터 이런 문자를 보내기 시작했는지, 그리고 이런 문자를 왜 보내게 되었는지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렇게 문자를 보낸 후 돌아온 답장은 정말 놀라웠어요. 제가 번호를 바꾼 지 반년이 지나고 난 뒤에 첫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모든 문자를 봐왔어요. 사실 처음부터 문자에 답장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가 없었어요. 이후 이어진 이야기는 정말이지 충격적이었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답장하지 못했던 이유는 제가 사고로 딸을 잃은 아빠였기 때문입니다. 바뀐 번호의 주인분은 따님을 사고로 한순간에 잃었다고 했어요. 그것도 자신이 보는 눈앞에서 끔찍한 사고를 당했다고 했죠. 금이야 오기야 홀로 키워온 딸의 사고를 목격한 그분은 딸의 장례를 치른 뒤 세상에서 사라지고 싶다는 마음 하나만으로 모든 인연을 정리하고 스스로 자취를 감추었다고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번호를 바꾸었고 그때 받은 번호가 제 아버지가 쓰던 번호였던 것이었죠. 비슷한 시기에 갑작스럽게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다는 공통점은 저와 그분을 순식간에 가까워지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제 문자 메시지를 묵묵히 지켜봐준 그분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얼굴을 뵙고 인사하고 싶다는 요청을 드렸죠. 정말 다행히도 그분은 저를 만나주셨습니다. 약속 장소에 도착하니 중후한 신사 한 분이 조용히 앉아서 책을 읽고 계셨어요. 혹시 최병학 선생님? 최 선생님은 제 목소리에 고개를 드시더니 활짝 웃어 보이셨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딱 그런 모습일 것 같았죠. 저는 최 선생님과 마주 앉아 이런저런 이유를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얼굴 보는 게 불편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선뜻 만남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제 문자를 받아보시면서 많이 힘드셨죠? 조심스러운 제 질문을 들은 최 선생님은 차를 한 모금 하시더니 단호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힘들었습니다. 저는 역시나 하는 생각으로 잠자코 선생님의 이야기를 기다렸습니다. 머리 한구석에는 어떤 식으로 용서를 구해야 하나를 생각하면서요. 그런데 선생님의 뒷이야기는 예상 밖의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선영양의 문자를 보며 힘들었던 이유는 선영양이 아버지를 잃은 시기에 제가 선영양과 비슷한 또래의 딸을 잃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 문자 덕분에 살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듯 선생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선생님은 계속해서 차분히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처음 문자 내용을 기억하나요? 그럼요, 기억합니다. 그 내용을 제가 어떻게 잊어버릴 수가 있을까요? 저도 마찬가지로 기억해요. 그때 저는 그 문자를 받고 대단히 충격을 받았답니다. 제 딸과 비슷한 또래 아가씨가 가족을 잃은 슬픔을 극복하고 암을 이겨내기로 마음먹는 걸 제 두 눈으로 목격한 거였으니까요. 선영양, 저는 몇 년 동안 꿋꿋하게 상처를 극복해가는 선영양의 모습을 보며 살아갈 용기를 얻었습니다. 선영양은 저에게 고마워하지만 사실 진짜 고마워해야 할 사람은 저예요. 그렇게 문자를 보내주어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살아내줘서 고마워요. 저는 순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격을 경험했습니다. 나는 그저 살기 위해 발버둥 쳤을 뿐인데 그 모습이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었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죠. 제가 감격에 겨워 말을 잇지 못하고 있을 때 선생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자식을 앞세우고 난 뒤에 큰 행운이 찾아온 적이 있어요. 그 행운이 찾아왔을 때 제가 가장 먼저 했던 생각이 뭔지 아시나요? 아니요, 무슨 생각을 하셨나요? 나는 이런 행운을 경험할 자격이 없다. 였어요. 자식 앞세운 부모는 항상 그래요. 맛있는 걸 먹을 때면 내가 이런 걸 먹어도 되나 싶고, 좋은 풍경을 볼 때면
내가 이런 좋은 걸 봐도 되나 싶고, 조금이라도 웃을 일이 생기면 나한테 웃을 자격이 있나 라는 생각을 하죠. 자식 앞세운 부모들은 그렇게 스스로의 행복을 제한하고 점점 스스로를 고립시켜요. 그런데 저는 선영양이 행복을 되찾는 모습을 보면서 용기를 얻었어요. 무슨 용기를 얻으셨나요? 나도 행복해질 수 있겠구나 라는 용기 말이에요. 사실 지금 이렇게 선영양을 마주보고 앉는 것도 저에게는 힘든 일입니다. 우리 딸이 살아있었으면 딱 저 또래였을 텐데 라는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아요. 그런데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행복해하는 선영양을 보고 있자면 나도 다시 행복해질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딸이 살아 돌아오지 않는 이상 저는 평생 예전과 같은 행복을 경험하지는 못할 거예요. 하지만 적어도 오늘 먹은 맛있는 음식을 맛있게 느낄 수 있고, 오늘 본 멋진 단풍을 멋지게 느낄 수 있고, 유머를 보며 미소 지을 수 있다면 저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할 것 같아요. 저에게 이런 용기를 줘서 고맙습니다, 선영양. 잊지 않고 문자를 보내줬던 것도 고마워요. 이후로도 참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갔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선생님과 저는 첫 만남 자리에서 서로에게 크나큰 위로를 전해주었어요. 저는 선생님으로부터, 선생님은 저로부터 큰 위로를 얻었죠. 이후 선생님과 저는 계속해서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선생님은 아버지의 기일이 되면 항상 저를 찾아와 주셨어요. 그리고 저는 선생님 따님의 기일이 되면 선생님을 찾아뵈었죠. 가족 없이 홀로 기일을 보낸다는 것이 얼마나 외로운 것인지를 서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시작된 암묵적인 약속이었죠. 지금의 저는 선생님을 제2의 아버지로 여기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여전히 저를 선영양이라고 불러주시지만요. 여전히 저를 극진히 대접해 주시는 선생님은 최근 저와 아주 중요한 약속 하나를 하셨습니다. 바로 제 결혼식 날 저와 함께 신부 입장을 해주겠다는 약속이었죠. 최 선생님께 신부 입장을 함께 해달라고 말씀드렸을 때 선생님은 처음으로 제 앞에서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알고 보니 선생님의 따님이 생전 신부 입장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 하더군요. 나 결혼할 때는 춤을 추면서 입장할 거야. 그러니까 아빠도 춤 연습을 하도록 해. 와 같은 시답지 않은 농담을 하는 게 일상이었다고 했죠. 그래서인지 선생님은 제 요청을 들으셨을 때 딸과의 약속을 이렇게라도 지킬 수 있게 되어 기쁜 마음이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약속을 해놓고 죄송하게도 저는 아직 결혼할 사람이 없습니다. 하지만 함께 손잡고 들어갈 어른이 생겼다는 사실이 마음에 큰 위안이 되네요. 누군가는 혈연 관계도 아닌 사람과 함께 식장에 들어간다고 쓴소리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같은 피가 흐른다고 가족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저는 아버지의 육아 수첩을 통해 알았습니다. 저와 같은 피가 흘렀던 친어머니는 저를 버렸지만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던 제 아버지는 저를 사랑으로 키워주셨어요. 저에게 있어서 가족은 단순히 서류로 이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서로를 진심으로 염려하고 위해주며 서로의 행복을 바라주는 게 진정한 가족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참 많은 가족을 두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항상 저를 살펴주셨던 박 부장 아저씨 아줌마, 대학 입학 후 항상 저를 신경 써주셨던 교수님, 그리고 동기들, 암 치료를 받는 제가 혹여나 밥을 굶을까 당번을 정해 반찬을 해다 주셨던 같은 아파트 단지 아주머니들, 마지막으로 긴 시간 동안 마음 깊이 저를 응원해 주시며 같은 아픔을 공유해 주었던 최 선생님까지 이렇게 많은 분들이 다 저의 가족이네요.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저에게 해주셨던 이야기로 사연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선영양은 내가 지금까지 봐온 사람 중 그 누구보다도 독립적이고 고든 사람이에요. 나는 선영양을 보며 내 딸이 이렇게 자랐다면 참 좋았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는 했어요. 제가 그랬듯이 선영양의 아버지도 같은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선영양은 더 이상 부끄러운 딸이 아니에요. 자랑스러운 딸이에요. 저는 더 이상 아버지의 번호로 문자를 보내지도 아버지를 향한 편지를 쓰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행복하기 위해, 특별히 잘 살기 위해 애쓰지도 않아요. 그저 아빠가 저에게 보여주신 멋진 세상을 온전히 즐기려고 노력할 뿐이죠.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살아온 이야기와 저와 최 선생님의 인연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많은 분들께 위안이 되기를 바라며
사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이야기를 읽어주시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하루는 어땠나요? 어제보다 오늘이 더, 오늘보다 내일이 더 행복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